서양 사람들은.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살아보니까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궁리하면서 보편적 이치를 탐구하는 경물궁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필로소피아라는 행위와 비슷하다 라고 해서 경물궁리라고 번역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가서 오면서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철학이라는 말로 번역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기 중간에 보면 이학이나 도학이라고 하는 조선,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철학에 준한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 번역을 쓰지 않았을까요? 이 언어를 쓰지 않았을까? 이 언어를 쓴다라는 것은 이학과 도학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은 그게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만들어 놓은 틀 위에 움직여지게 돼요. 또다시. 왜? 이학과 도학이라는 것은 리와 도가 우주의 보편적인 것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철학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냐? 왜 일본이 신조어를 막 번역하냐 하면 중국이 쓰던 그거는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국가 일본어잖아요. 맞죠? 국가. 조선시대 국가라는 문헌이 나온 거 다 틀린 말입니다. 국이죠. 조선국이라고 쓰지. 국가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인간? 조선 문헌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세종시대의 문헌에 보면 사람이 사는 세상을 두고 인간이라고 해요. 사람이 있고 사이가짜리 때문에 사람 살아가는 세상을 인간이라고 그러지. 닌겐, 그건 일본어입니다. 그리고 그게 인이죠. 조선인간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조선인이라고 그러지. 사람인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은 뜻을 한 글자로 표현하는 뜻을 한 글자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심이죠.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심이죠. 이게 심이에요. 독립보감 보면 심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제 동아시아의 새로운 철학의 절대 강자가 등장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일본이다 이거죠. 그럼 너희들은 이제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조선하고 중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개화운동하고 유학 가서 배웠던 게 어디입니까? 일본 가서 배웠잖아요. 일본에 가서 일본이 서양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워봐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때 모습을 타라론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아시아를 벗어났다. 일본은 자기를 아시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서서히 아시아를 유럽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유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철학이라는 말을 잘 보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유럽을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며 따라가려고 하면서 나온 말이 철학이에요. 그러면 철학이 왜 필요했고 서양 사람들의 철학은 저 탈레스부터 역사 속으로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넘어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걔들이 무슨 말 했는지 그거 빨리 받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받아들인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애들의 지혜가 아니라 서양 애들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나 탈레스 알아. 나 칸트도 알아. 그럼 서양 애들이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야, 너 헤겔도 알겠네? 나도 헤겔 알아. 그래서 일본의 철학책은 지금 또 하루 만에 읽는 아리스토텔레스 90분 완성 아리스토텔레스 심지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대중 강의를 했는데 대중 강의했다는 말은 쉽게 말했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조차도 쉽게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빌딩이라는 말은 교양의 독일 사람이 말하는 교양은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칠의 교양은 유대칠의 사고 형태를 잡아가는 내가 이때까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수많은 것들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예요. 근데 우리에게 교양은 가진 자들이 누리는 약간 사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알아. 너 모르지. 야, 너 칸트를 아냐? 너 칸트를 알아? 그러니까 사실 일본도 일본의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세계에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니시다 기타로라는 사람을 내세우는데 엄청 일본학이라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니시다 기타로라는 사람의 글을 일본어 영어로 번역하고 막 전 세계에 알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외국 애들이 보면 어떤 반응인 줄 아세요? 이거 헤겔하고 칸트하고 베르그소기를 짬뽕한 거 아니야.
니시다 기타로에서 이거를 빼고 니시다 기타로만의 것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이래저래 그래요. 왜? 예. 예? 뭐 질문 하세요. 그냥 우리나라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내세우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철학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과라고 하는 것이 조선 시대에는 경상 제국대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거기 있었던 철학과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서양을 동경하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굴절되죠. 우리나라 지식인의 특징은 일본을 바라보고 일본을 통해서 바라본 서양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학을 제가 옛날에 보니까 데카이쇼라고 그러거든요.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고 일본 사람 좋아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하이데거 좋아하니까 또 우리나라 하이데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의 지식인들은 적어도 80년대까지는 일본어를 거쳐서 지식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일본어를 몰라도 바로 불어를 익히고 바로 독일어를 익혀서 바로 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일본 애들이 번역해주면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야스페르손 이런, 그러니까 일본식 발음으로 읽어 하이테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쓰다 보면 플라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본식으로 이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이 바라봤던 세계관. 일본인이 일본의 자리에서 바라봤던 유럽의 모습, 유럽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본을 보는 거죠. 일본을 보면서 이제 유럽 철학을 배운 거죠. 그러면 철학학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나오면 여기서 뭐가 빠졌는 거예요? 그 나라 역사에서 긍정적 요소를 할 게 없어요. 일본 사람이 철학을 모른다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어요. 결국 니시다 기타로 같은 사람의 철학은 많은 사람이 후대에 가면 일본의 보수주의와 관련이 되어지고 일본의 보수주의가 막 힘을 갖게 되면 우리도 이런 철학자 딱 하면 니시다 기타로를 이야기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니시다 기타로의 철학 가운데 일부는 대동강 공유권과도 연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식으로 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시작된 소크라테스, 공자, 시타르타 이런 식의 철학자들이 고민하던 문제에 의해서 자기가 삶의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삶인가를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삶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고 유학을 가서 서양 걸 배워가야 돼요.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철학은 모든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이지? 근데 그거를 유럽 가서 배우면 어떡합니까? 유럽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유럽 사람은 나와 가치관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인문 사회학적인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대학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학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서는 사람들이 왜 철학과라든가 이런 학과들이 폐과대학 하는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폐과대학 가도 아무도 그걸 갖고 분노하지 않잖아요. 아니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예. 대한민국 철학과가 있는 이제 대학에서의 철학과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입장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의 철학과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 삶 속에는 아무런 긍정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철학과에서 뭔가 긍정적 역할을 하면 폐과가 되면은 이건 없어지면 안 되라는 말 할 거야. 소수라도 있어야지. 근데 지난 수십 개의 철학과가 없어지고 지금도 거의 뭐 교수가 한 2명 1억밖에 없는 실제로 그러니까 대학병원으로 치면 교수 둘이가 모든 거를 진료하고 있는 상황에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 충원도 없이 되어도 아무도 대학교에서도 그냥 명맥 유지를 위해서 있는 거고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잖아요. 심지어 철학을 일평생 했던 사람들조차도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이 됐어요. 대학 안에서. 왜냐하면 내가 철학과에 들어가서 대학원을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나는 연구 프로젝트를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 프로젝트에서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철학이 갖고 있는 쓸모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프로젝트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실력자인 거예요.
근데 그의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돈은 전부 사실 국민들이 내는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그 철학 전문가들의 노동의 결과물이 과연 긍정적으로 소비되고 있는가? 제가 봐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먼 미래를 봐야 된다. 먼 미래를 봐도 여기 끼니가 있어야지 먼 미래를 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육 철학을 그렇게 한다 해서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학과에도 철학과에도 있고 교육 철학을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뭔가 교육한다 하면 또다시 유럽에 날아가서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조사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이미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여기하고 달라요. 그걸 똑같이 해온답해도 이거 안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거기서 이미 유치원 때부터 다르게 생각하고 대학을 가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나라인데 한마디로 대학 안 가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하고 입시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서 사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국가에 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외워가지고 적용한다? 무조건 또 틀리게 되겠어. 그게 꼭 굳이 철학뿐만 아니고 그렇죠. 예, 인문사회 전반이 그렇잖아요. 인문사회 전반 공무 행정까지도 그렇죠. 다 선진지 결합이라고 해서 음. 놀다가 와서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우리 자본사회에서 다 한때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자본이 이제 후진국이니까 선진국 가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달러 보유를 세계 20위 안에 들어갈 만큼 돈이 많이 갖고 있는 나라에서 거기 가서 대체 뭘 배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 역사와 문화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교육 과정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교육 철학을 하거나 교육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행정하시는 분하고 다 싸매서 여기서 지금 외국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문제점 몰라요. 아니 그런 일이 있다고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겠죠.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친구가 내하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커피숍에서 밑에 학생이 이렇게 보충 수업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 친구는 보충 수업을 간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지금은 방학이지 않느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학에도 수업을 한다. 그건 방학이 아니지 않느냐.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니 방학인데 그럼 수업을 짧게 끝나는 날이라고 하던가 해야지 왜 방학이라고 부르느냐. 근데 맞잖아요. 그건 방학이 아니다. 거짓이다 거짓. 저는 방학이 아니다. 고등학교 되면 방학은 얼마 없다. 방학은 앞에 뭐 한 며칠 뒤에 며칠 중간에는 보충 수업을 하러 간다. 그러면 2, 3일 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하다. 방학은. 왜 그걸 방학이라고 부르냐. 근데 그런 나라에 가서 우리가 뭔가 배우겠다? 이미 의식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냥 우리가 아까 형법 중심의 나라다 이러는데 형법 중심의 나라에서는 정의를 묻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과연 이 법이 내가 노비라고 차별받는 것이 정당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에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날 때렸어요. 이거 자체가 처벌감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때리지 않아야 된다가 권고사항이라면 내가 저를 절대 때리면 안 돼. 나는 때리면 죽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동북아시아가 주체성의 상실의 시대를 수천 년을 살았어요.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주체성을 상실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TV에 나오거나 막 그래가지고 서양 철학에서 주체의 과잉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뭐 심리학이나 뭐 이런 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너무 주체성이 강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체성 강화하니까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성을 만들어야 돼. 주체의 결핍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결핍이 이루어져 있는데 결핍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허망함을 무언가 소비하거나 이런 것을 충족하려고 느끼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나의 주체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성은 내가 이것이 정의롭습니까? 라고 묻는 순간에 등장해요. 그때는 내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다. 나는 억울하다. 이게 정의롭습니까? 나를 처벌하는 것이 정의롭습니까? 라고 노비가 질문하는 순간에 그 노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노비가 노비로 잘 사는 게 노비가 노비로 잘 살면 돼. 그 사회는 이미 은연중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옛날에 어디 가서 이런 강사 지옥이라는 말은 악이라는 말인데 선의 결핍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 여기가 지옥인 이유는 이미 내가 어떻게 살지가 거의 대부분 결정나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순간에부터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은 결정이 났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봤자 잘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가 학원도 안 가고 열심히 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라는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억울한 세상이에요. 왜 누군가는 그렇게 힘들어야 되죠? 누군가는 그렇게 쉬운데 누군가는 그렇게 힘들어야 되죠? 사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형법이 지배하는 세상, 다르게 말하면 강자의 이득이 법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 하면 나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뭔가 질문하면 너는 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예요. 야, 너 하나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건데 너가 지금 괜히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야, 이틀이면 끝날 일을 너 때문에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잖아 라는 말을 듣게 만드는데 그게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을 스스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면 나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이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뭐 결정하면 다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주체가 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누구 한 사람만이 주체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이 뭐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치료를 받거나 해서 벗어나면 되는데 우리가 문제는 저는 우리가 왜 철학이 필요하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물음 너 자신을 알라거든요. 그거는 그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규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노예는 규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나를 규정해요. 돈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줄 위치에 있으면 나는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합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옛날에 은행에 제가 막 신혼 초에 은행에 대출을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은행 직원이 모니터를 이렇게 돌리더니 너희의 소득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데 여기 와서 이게 대출이 되겠느냐? 너 어딜 가도 대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청난 굴욕감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뒤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했어요. 근데 혹시 죄송한데 이 은행은 당신의 돈을 저에게 빌려주는 겁니까? 지금 당신 돈을 나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지금 돈 빌려주세요라고 애원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내일이라도 와서 여기 무릎 꿇고 돈 빌려주세요, 돈 빌려주세요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당신 돈입니까? 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 그런데 뭐냐면은 이것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무엇임을 규정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은행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위치를 스스로 외부로부터 규정받은 거죠. 나는 이래도 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아쉬운 소리 하니까 어떻게 좀 근데 실제 이 사람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 돈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학력 이런 것, 성별 이런 것들이 사실 나의 노력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나를 규제합니다. 이건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를 갔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사람이 봐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주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외부 사람이 만약에 너 이제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너가 규정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규정해달라고 하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건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 중심 사회잖아요. 그 말을 제가 여기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공부라고 하는 건 철학 공부가 다른 철학자의 생각을 학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종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물어보는 말이 서양하고 다릅니다. 서양은 철학을 전공한다 하면은 뭘 전공하세요? 라고 말하면은 나는 인식론이요. 나는 형이상학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전공하냐고 물어요. 그러면 저는 칸트를 전공합니다. 그럼 칸트를 전공하는 사람은 자답게도 거의 대부분 칸트의 철학이 정답이에요.
상대성 이론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그 칸트의 이야기가 정답입니다. 그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전공합니다.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던 시대에 사람이 말한 것이 정답이에요. 내가 지식적인 식민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언가를 철학 공부를 많이 한다 해가지고 사람이 가서 우리 삶을 좀 슬기롭게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기대하면 그는 어떤 철학을 갖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신문에 칼럼 쓰고 막 그랬던 사람, 막 그런 교수도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하니까 우리나라는 프랑스에 있었던 68혁명 같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앞으로 영원히 후진국입니다. 왜냐하면 68혁명 같은 거는 이미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요. 그죠?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냥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건 그건 보이지 않는 거죠. 왜? 서양이 모범답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 얼마나 근접할 것인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수라고 나와서 하는 게 독일은 이렇습니다. 독일은 이래요. 그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독일의 주가 돼야 됩니까? 그리고 또 프랑스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은 프랑스에 지금 사는 사람이 막 칼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교류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하니까 프랑스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나라 다 버리고 프랑스 사람을 본다. 프랑스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글이나 그런 연설이 인기 있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주체성의 결핍에서 타자가 나의 결핍된 주체를 채워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살아가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 왜 정전이를 찾아가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규정해줘버리잖아요. 우리가 사주명리학이 왜 그렇게 하냐? 규정해줘버리잖아. 너는 이런 성격이야. 근데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태어났는가가 나를 규정했으니 난 앞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 살아야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구술을 한다? 부적을 쓴다? 그 구술을 한다, 부적을 한다는 것도 나의 힘으로 나의 주체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을 만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왜 우리가 사주 명리학을 하고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느냐? 자기계발서대로 돼가지고 한 몇 명이라도 성공했으면 그 책은 안 팔릴 거예요. 근데 왜? 성공했으니까 이제 사볼 일이 없죠. 아직까지 자기계발서가 20년 동안 저렇게 잘 팔리고 있는 거는 그대로 아무도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봤자 나는 또 개발이 안 돼. 왜냐? 훈계의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해봐 너는 개발될 거야. 너는 그렇게 있으니까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해봐 너는 개발될 거야. 근데 개발이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 말 자체가 사실 안 맞죠. 개발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의 사랑이 아니라 지혜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철학 공부에서 얻는 것은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가를 내가 결단 내리는 기술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지식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예를 들면 철학에서 석사 박사 하는 것은 뭐냐면 석사 박사 하면 왜 옛날에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롭게 살았다는 사람을 내가 알면 참고서가 될 뿐이에요. 그가 답이 아닙니다. 그것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걸 구세주라고 그러거든요. 구세주라는 말은 헬러가 소테르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 그거는 원래 어디에 쓰는 말이냐 하면은 신에게 쓰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내가 정치적으로 막 힘든 일이 있었는데 옆에 어떤 나라 왕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럼 내가 그를 보고 소테르라고 그래요. 해방자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결국은 이 나라의 종으로 있다가 옆 나라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종이에요, 계속. 그게 뭐냐면 서양에서는 결국은 그 역사를 거쳐오다가 내 삶의 구세주는 내가 되어 가야지만이 그게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가 나의 결핍되는 주체성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내가 주체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는 끊임없이 계속 주체의 결핍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게 주체의 결핍이 극복이 되지 않는다. 왜? 극복을 하려고 하면 내가 철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주체를 지금 또 다른 주인을 찾아 나서고 있어요.
또 다른 주의. 자, 거기 앞에 있는 이야기 우리 한 장을 이렇게 넘겨보면 심리 테스트다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씀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해하죠. 이 애씀이라고 하는 것이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골 아픈 거 싫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 건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럼 그 순간에 나는 주체를 포기하면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살아. 강자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사랑이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의 지혜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맞죠? 이 뒤에 보면 누구의 지혜를 사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4페이지 보면 지혜를 사랑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슬기로운 걸 사랑합니다. 그냥 그건 하나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결국 연애입니다. 연애. 그죠? 근데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 지금 철학이라는 사랑의 조건은 뭡니까? 내가 지혜롭지 못하니까 지혜를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을 한다는 말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내가 지혜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지혜가 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둘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뭐 어떤 것이 지혜여야 하는가? 그죠? 내가 동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철학 공부한다 하면 뭘 시작합니까? 철학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죠? 철학사. 근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철학사를 돌아보는 건데 뭐냐 하면 위로의 철학으로 돌아본다. 이게 철학사를 이제 그렇게 지식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레스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그 사람은 명언이 뭐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컷 공부하고 대학교 가서 1학년 철학과 들어가면은 세계 철학사를 저희 때 배웠거든요. 배우고 일 앉아있으면 그게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탈레스 물. 그게 내 삶에 무슨 연관이 있지? 플라톤의 이데아. 그게 뭐야? 그게 내 삶에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지혜인가? 그거 알면 시험 잘 치니까 그냥 학습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고 내가 철학을 한다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와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혜가 되겠죠. 이런 서양 사람의 태도가 사실은 예수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게 신의 마음이니까 예수가 그거와 하나가 됐다 해서 육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이 됐다고 하는 게. 근데 철학자는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육화되는 거예요. 육화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이 내가 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 지혜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육화돼서 내 삶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철학을 하려고 하면 뭐를 만나야 되느냐? 그 지혜는 대체 어디에 있느냐?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남의 철학자의 말과 생애와 사상이었어요. 그걸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는 애들이 뭐라고 해요? 허무하다. 철학사 공부 많이 하고 돌아서서 애들이 하는 말이 허무하다. 왜? 내 삶에 와닿는 지혜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리는 법을 열심히 그거 하고 싶어서 책을 사가지고 그림 그리는 법을 열심히 배우고 이 공부하고 누구인데 배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화가가 됩니까? 화가가 되지 않죠. 그런데 화가라고는 전혀 배운 적이 없는 그 뭡니까 무슨 걸레 스님이라고 옛날에 있었죠. 그 그림이라고 배운 적이 없는 분이 대충 자기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자기의 이름처럼 걸레 스님처럼 이게 뭐야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사람들이 갑자기 미술평 야 이건 작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술도 하물며 근데 철학도 그런 거거든요. 철학도 에피테투스라는 사람 고대 철학자는 자신이 노예고 지금은 좀 노숙자거든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지혜는 지혜라고 그러고 철학자라고 그러잖아요. 대체 지혜가 어떤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과거 철학자 혹은 남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지식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나를 지혜롭게 하지 못해요. 나를 똑똑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똑똑해도 슬기롭게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쟤는 서울대 나왔는데 왜 저래? 그거하고는 카테고리가 달라요. 이 말 자체는 지금 지식과 지혜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암기 잘해가지고 이 사람 똑똑해갖고 좋은 데 갔어. 하지만 슬기롭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쟤는 공부 잘했는데 왜 저래? 이런 말. 공부 잘하는 것과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갖게 된 것과 지혜의 삶은 전혀 달라요. 그럼 철학은 지식은 지혜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철학의 궁극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 전 세계에 통용되는 어떤 보편 이론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철학의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 철학의 궁극의 목적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주체가 되었어요. 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가 결단 내리는 그 순간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이 삶 자체가 바로 나예요. 그러려고 하면 나는 딴 사람 철학자의 지혜를 만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요. 그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적 사고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철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자신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면 너 그런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말을 걸기 시작하면 이 친구가 나 자신을 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말을 건넬 수 있는 게 자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을 건네면 이 친구와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친구와 내가 나에게 너 이런 거로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옆을 보면 이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 나는 내가 되고 요렇게 보면서 이거와 같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같이 고민해 봅시다 하면 이게 우리가 돼요. 이게 진짜 우리가 되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로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국적 같아도 우리가 아닌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힘든데 저 사람 나 조롱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철학을 하면서 내가 나를 만나서 내가 무엇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 말을 건네보지 못하고 유명 철학자가 하는 이론으로서 나의 부족한 주체성을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나는 똑똑해. 그냥 저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는 똑똑한 사람이 될 뿐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나는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지혜인데 지혜를 얻지 못한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내가 왜 정말 유명한 철학자를 공부해야 할 이유는 내가 나를 만나서 너 이런 거로 힘들잖아. 이 해결책을 같이 대화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참고하는 것이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칸트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본 적도 없고 지금 같은 세상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칸트가 어떻게 내 지금 삶을 다 100% 다 답을 내려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픔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와 저 사람을 구분 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몸뚱아리가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서로 다른 괴로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괴로움이 그냥 피식 넘어갈 수도 있고